마지막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요인은 외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라가 나당 동맹을 통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삼국을 통일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신라가 이런 외교적인 선택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 신라의 외교적인 선택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신라가 외교적으로 큰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흥왕 이야기입니다. 자, 진흥왕은 신라가 이제 가장 이제 삼국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 때 왕이 진흥왕이거든요. 이 진흥왕 때 신라가 크게 성장을 하려는 이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디를 차지해야 되느냐 하면요. 한반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한강을 차지해야 됩니다. 백제가 전성기였을 때는 한강이 백제 것이었고요. 고구려가 전성기였을 때는 한강이 고구려 거였어요. 그러니 신라도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한강을 차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신라가 누구하고 손을 잡아요? 백제와 손을 잡습니다. 자, 백제의 그 당시 성왕과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이제 동맹을 체결하고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거죠. 원래 그 당시에 백제와 신라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제동맹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제동맹이 벌써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한강유역을 빼앗자 해서 이제 신라와 백제가 함께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빼앗습니다. 자, 그렇게 빼앗은 한강이 이 지역이에요. 같이 빼앗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나누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강 하류와 한강 상류로 나누어서 각자 하나는 백제가 하나는 신라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한강 하류예요. 위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지도의 위쪽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강 하류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강이라는 건 계곡에서부터 물줄기가 시작이 되어서 어디로 흘러가나요? 바다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니 여기가 강 하류고 여기가 강 상류인 겁니다. 자, 강 상류와 하류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이 한강에 있어서는 한강 하류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한강 하류를 원래 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백제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강 상류는 신라가 차지한 거죠. 이렇게 똑같이 한강 상류와 하류를 나눕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똑같이 한강을 나누고 난 후에 2년 후에 신라가 백제를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강 하류를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면 이 한강을요, 누가 다 차지한 거죠? 신라가 다 차지한 겁니다. 그럼 백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백제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아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백제의 왕이 성왕이었어요. 성왕은 나이가 꽤 많은 그런 왕이었고, 진흥왕은 이제 막 이렇게 젊은 혈기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왕은 더욱더 자존심 상했겠죠. 자, 그렇게 백제가 군대를 일으키고 한강 하류를 다시 빼앗겠다고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러 갔다가 그만 이 성왕이 관산성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신라군에게 포위당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백제의 성왕이 신라에게 잡히게 됐어요. 자, 이 신라가 백제의 성왕을 사로잡았는데 이 백제의 성왕을 죽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을 치죠. 그런데 신라 입장에서 백제가 적이지만 백제의 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우를 갖추어서 죽여야 될 텐데 신라에서는 아주 하급 장수에게, 그것도 원래 노비 출신이었던 하급 장수로 하여금 성왕의 목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성왕의 목을 신라로 가져가요. 그리고 신라 관청 계단 밑에 묻어버립니다. 관청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죠. 사람들이 밟고 올라가는 계단 밑에 성왕의 머리를 묻은 거죠. 그러니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가 이 성왕의 죽음을 이제 시점으로 해서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요, 원수지간이 되죠.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백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 성왕이 갑자기 전사하게 되면서 백제가 큰 위기를 맞게 됐는데 이 위기를 다행히 백제가 극복을 합니다. 백제의 무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자왕, 이 두 왕이 연이어 이제 즉위하면서 이제 신라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신라를 복수하게 됩니다.
자, 이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신라와 백제와의 120년간의 동맹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두 나라가 완전 원수가 됐고요. 그리고 이 원수를 갚겠다고 백제의 무왕 그리고 의자왕 때 신라를 공격하게 됐죠. 자, 특히 백제의 의자왕 때는 신라를 엄청 맹렬히 공격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의자왕은 백제를 멸망에 이르게 한 그런 무능한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의자왕은 처음에는 아주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예. 의자왕의 의자가 아주 의롭고 그리고 자유로운 왕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의자왕이 신라를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했고 어느 정도 기세였냐면 신라로부터 성을 40여 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라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 대야성을 백제가 빼앗았어요. 우리가 신라의 수도가 어딘가요? 신라의 수도가 경주죠. 자, 그런데 이 신라가 빼앗긴 대야성이라는 곳이 지금의 합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제가 합천까지 신라 땅을 빼앗은 거죠. 신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대야성을 빼앗겠다라는 게 신라 입장에서도 큰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요. 이 당시 대야성을 백제에게 빼앗겼었는데 이 대야성의 성주가 김춘추의 딸과 사위였어요. 이 대야성을 빼앗기게 되면서 김춘추의 딸 고타소가 남편과 함께 백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제가요, 이 대야성의 성주와 그리고 김춘추의 딸의 머리를 갖고 갑니다. 목을 쳐서 갖고 가서 그 머리를 똑같이 백제의 감옥의 땅 밑에 묻어둔 거죠. 그러니 백제 의자왕 때 신라가 대야성을 빼앗겼다라는 건 신라 입장에서도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였고요. 그리고 김춘추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어때요? 아주 큰 충격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김춘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백제가 개인적으로도 원수가 된 거죠. 그 당시에 김춘추가 딸 고타소의 죽음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글이 있는데요. 김춘추가 기둥에 기대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앞에 사람이나 뭐가 지나가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는 곧 결심을 굳힙니다. 어떻게 해요? 사내로 태어나서 어찌 백제를 멸하지 못하랴 하면서 백제에게 원수를 갚겠다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딸의 죽음에 원수를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김춘추가 진덕여 왕에게 백제를 멸하러 갑시다 합니다. 백제를 공격하러 가자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진덕여 왕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국인 백제를 소국인 신라가 어떻게 멸할 수 있겠느냐 한 거죠. 그 말은 신라가 뒤늦게 성장했지만 백제 무왕과 의자왕 때 백제가 다시 크게 일어섰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신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축될 정도였다는 거죠. 신라가 백제를 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라가 백제와 한판 붙으려면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김춘추가 그러면 백제를 멸하기 위해서는 신라가 함께 힘을 합할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어떻게 해요?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러 가죠. 제일 먼저 어디를 갔을까요? 고구려를 갑니다. 고구려에 가서 이제 신라와 함께 백제를 치자. 그러니 군사적인 도움을 달라 하고 요청을 하죠. 그 당시에는 고구려가 연개소문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연개소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도와주겠다. 그러면 대신 우리가 신라를 위해서 군대를 내줄 테니 대신 신라가 빼앗아간 한강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신라가 백제하고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그게 뭐 때문이에요? 한강 때문인데 이 한강을 다시 돌려주게 되면요, 신라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백제와 척을 지면서까지 한강을 확보하려 했던 그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그거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왕이 결정할 일이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합니다. 그러자 연개소문이 그러면 나도 너를 그냥 풀어줄 수 없다 해서 김춘추를 가둬버립니다. 지금 김춘추는 신라를 대표해서 신라와 함께 백제를 멸할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러 왔고요. 개인적으로도 빨리 군대를 이제 고구려로부터 군대를 얻어가서 복수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자신이 갇힌 신세가 된 겁니다. 일단은 고구려에서 탈출해야 되겠죠.
김춘추가 홀홀단신으로 고구려를 갔는데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김춘추가 고구려에서 관리한 사람을 내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고구려의 관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용왕님이 병이 났는데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자라가 토끼를 깨워서 이제 바닷속으로 데려갔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토끼의 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김춘추가 옳거니 알겠다 그래요. 그리고는 연개소문을 만나게 해달라 하고는 연개소문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토끼가 간을 놓고 왔다라고 거짓말한 것처럼 나를 풀어주면 내가 신라로 돌아가서 여왕을 설득해서 한강을 돌려주겠다 한 거죠. 그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믿자야 본전이죠. 그렇게 김춘추를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김춘추는 고구려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결국 못 받고 돌아왔죠. 이걸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외교를 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외교라는 건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는 게 외교지 않을까요? 외교가 사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죠. 근데 김춘추는 어때요?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그러니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은 뭘 줄 건지 안 갖고 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춘추는요, 맨입으로 외교를 하러 간 겁니다. 실제로 그러고 나서 신라 김춘추가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일본이거든요. 몇 년 후에는 일본으로 찾아갑니다. 일본으로 찾아갔던, 사실 일본은 신라보다 백제하고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일본에 찾아갈 수 있었던 요인이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다이가 개신이라는 큰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가에서 권력을 새롭게 잡게 된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천황가가 권력을 잡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소가시라는 귀족 집안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천황가에서 소가시를 제거하고 몰아내고 이제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소가시가 누구냐면 백제 계열의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가시가 추출되면서 일본은 백제와의 관계가 멀어질 거다라는 생각에서 신라 편을 들어달라고 김춘추가 일본을 건너간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요, 가서 일본에다가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신라가 줄 수 있는 건 얘기를 안 합니다. 없어요. 역시 맨입으로 간 거죠. 그만큼 신라가 그 당시에 절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맨입으로 가서 외교를 하려면 김춘추도 목숨을 걸어야 되죠. 실제로 고구려로 갔을 때는 이제 갇히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김춘추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의 기록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김춘추가 용모가 가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났다. 이야기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춘추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화술만 믿고 외교를 하러 덤벼들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는 김춘추가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신라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외교라는 건요, 굉장히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김춘추의 그런 외교가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었던 거죠. 자, 그럼 김춘추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딘가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로 가서 김춘추가 이제 당태종을 만나서 나당동맹을 체결해 오게 되죠. 그럼 나당동맹은 어떻게 체결이 됐을까요? 신라와 당나라는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 당시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실패하죠. 그러니 이제 당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함께 멸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필요했고요.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에서도 퇴짜를 맞았고요. 백제하고는 원수지간이고 일본에서도 퇴짜를 맞았죠. 그럼 신라 입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기댈 곳은 당나라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나당 동맹을 체결해 오게 되면서 신라와 당나라가 한 편을 먹고요. 그리고 돌골,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네 나라가 한 편을 먹는 십자 외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십자 외교에서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이 다른 이제 고구려나 돌궐, 백제, 외와의 동맹 관계보다 약할 것 같지만 당나라가 그 당시 대세였기 때문에 이 나당 동맹이 결국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이제 신라가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김춘추의 나당 동맹을 놓고 우리 후손들은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좋지 않게 평가를 합니다. 왜요? 신라가 통일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민족을 끌어들였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나라가 백제 멸망시키고 백제 지역에 웅진도독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고구려 지역에 안동도부라는 걸 설치해요. 그리고 신라 땅에도 계림도독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 도독부나 도호부는 고구려가 둔 군사기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 당나라가 이 한반도를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보인 거죠. 그래서 백제 멸하고 고구려 멸하고 나서 신라가 다시 당을 쫓아내는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하마터면 한반도 전체가 당나라에게 넘어갈 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신라의 김춘추의 나당 동맹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역사는 후대의 평가에서 혹은 어떤 것이 정의냐,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걸 갖고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요. 실제 진짜 역사라는 건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당시 시대 속에 들어가서 평가를 해야만 그게 가장 바람직한 혹은 가장 옳은 평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들여다보면 진흥왕 때 배신을 한번 했었죠. 근데 그 배신도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 국가 간의 관계는 그렇죠. 자국의 안보,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 진흥왕이 한강 하류까지 빼앗은 것도 이거는 백제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당 동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가 같은 민족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서로 적국일 뿐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제일 우선시 여겨야 되는 것이 신라의 안보, 자국의 안전입니다.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한 것은 그 당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신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혹은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신라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요인이 세 번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립되어 있던 위치에서 잘 이겨낸 거죠. 제가 앞에서 백제사를 한번 했었고요. 고구려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제나 고구려 신라를 사람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요. 백제는 나면서부터 좋은 집안에 제대로 잘 풍족하게 교육을 받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 제일 먼저 일찍부터 성장한 사람. 그래서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란 소년. 이런 이미지다라고, 이런 이미지에 비유를 했고요. 그럼 고구려는요? 고구려는 아주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소년 가장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고구려가 왜냐하면 북쪽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 늘 이민족의 침입을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됐던 게 고구려였습니다. 그런 고구려가 이 이민족의 침입을 북쪽에서 잘 막아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남쪽에 있었던 신라나 백제나 가야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는 한반도에서는 울타리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나 신라를 잘 어떻게 보면 지켜준 큰형님 같은 어려운 집안의 가장, 소년 가장의 이미지가 고구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신라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신라는 아까 제가 집으로라는 영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산골 오지에서 세상 문물이라고는 하나도 모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고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고 스마트폰도 뭔지도 모르는 그렇게 자란 산골 소년이 바로 신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신라는 고립되어 있는 위치였지만 그걸 그게 신라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삼국시대에 성장하는 데는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신라는 결국 그걸 신라의 스타일대로 잘 극복을 해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신라의 위기가 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있었던 신라의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요소와 새롭게 받아들이는 선진문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충돌을 빚었는데 이건 신라가요 그 충돌 때문에 나라가 오히려 더 이렇게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이겨냈다라는 거죠. 승화를 시킨 거죠. 그런 융합의 힘이 신라가 위기로부터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신라가 이런 어려운 시기마다 외교적으로 그걸 잘 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교는요 욕을 얻어먹을 지언정 자국의
안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한 그런 외교, 이런 외교적인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결국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들여다봐도요, 신라가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는 가장 중국 대륙으로부터 한쪽에 치우쳐져 있죠. 이런 외딴 곳에 고립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외곽에 있던 나라가, 변두리에 있던 나라가 중앙으로 진출해서 중앙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우리가 중국의 진시황제 아시죠? 이 춘추 전국 시대에 혼란한 이 중국을 통일한 게 진시황제입니다. 근데 이 시황제의 진나라는 중국 땅에서 서쪽 끝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서쪽 끝에 치우쳐져 있던 가장 약소국이 중원을 통일한 거죠. 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면 독일이 통일을 했을 때, 최근의 통일 말고 역사 속에서 근대의 독일을 통일했을 때도 서북쪽 끝에 있던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독일 전체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그리스는 그리스 반도에 있는 여러 개의 도시 국가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를 통일한 것도 저 그리스 위쪽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은 생소하시겠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들어보셨죠?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이 남쪽에 있는 그리스를 다 정복합니다. 근데 원래 이 그리스는 마케도니아를 야만인이라고 우습게 여겼었거든요. 근데 그런 외곽에 있는 힘없는 야만족이라는 취급을 받던 그런 국가들이 결국에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앙으로 진출해서 오히려 더 큰 정복을 이뤄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라도 어떻게 보면 이 고립이라는 좀 고립된 위치였던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신라 입장에서는 그 위기가 오히려 신라가 통일까지 해내는 그런 기회로 신라가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요즘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다. 다르게 얘기하면 삼국시대에 신라가 6세기가 되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삼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고 400년 이상을 고구려나 백제나 가야가 신라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신라를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신라가 통일을 해냈잖아요. 아무도 이루어내지 못한 통일을 그 신라가 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 황산벌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그 황산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신라가 잘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했을까? 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